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아베 총리는 대북 특사단이 밝힌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당혹감과 놀라워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미국 펜스 부통령의 성명과 일본 정부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본 패싱을 우려해 한미일 연대를 부각시킨 겁니다. 헌법 개정, 중의원 선거 등 고비 때마다 북한발 위기를 활용해왔던 아베 정권은 새롭게 맞이한 대화 국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대신 참모들만 대치동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 소환 때 대응 기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환 때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기존 전면 부인 기조를 번복하고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스 실소유 의혹부터 뇌물수수까지 대부분의 혐의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오늘도 취재진에 다스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수사는 정치보복이란 입장을 유지한 채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큰 겁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출석일은 검찰에서 통보해온 대로 14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날짜를 놓고선 검찰이 협의 불가를 이미 선언한 만큼 괜한 실랑이로 힘을 빼진 않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여야 대표들이 오찬 전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등장하자 홍준표 대표가 미투 운동에 무사한 걸 보니 참 다행이라고 인사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대표님이 무사하시니 저도 무사해야죠라고 뼈있게 받아쳤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안희정 전 지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을 임종석 실장이 기획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른바 음모론을 언급한 겁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제 당 여성대회에서도 민망한 사건은 좌파 진영에서만 벌어진다며 미투 이슈로 정치 공세를 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음모론까지 직설적으로 꺼낸 건데 현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정권 암투설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오늘 발언에 대해 설이분분하자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담한 겁니다. 농담한 겁니다. 네. 추미애 대표는 홍준표 대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은 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대꾸했습니다. 오늘 대화 음성은 모두 취재진 카메라에 담겼지만 청와대가 공식 행사 전에 이뤄진 대화는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혀 음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뉴욕 제과가 어디 있습니까? 있었었죠. 2012년까지 예. 있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 강남역에서 에이세컨즈 제일 모델 걸로 바뀌었죠. 박정희가 70년대에 나는 뉴욕제가 빵만 먹는다 해서 유명해졌다고 하죠. 그 뉴욕 제과로부터 2007년 대선을 전후해서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기사상에서는 뉴욕 제과에서 마치 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뉴욕 제과가 있었던 데를 ABC 상사라는 꽤 큰 회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98년도 IMF가 터지면서 뉴욕 제과가 내놨고 이걸 이제 ABC 상사에서 매입을 하는데요. 여기에 사실은 이 회사가 제과점이 2억이나 준 것처럼 나오지만 그렇죠. 예. ABC전자, 성전건설, 성전정보통신을 가지고 있는 ABC 상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큰 회사구나. 예, 이 ABC 상사의 모태는 공장이나 물류단지에 바닥 시공하는 회사예요. 바닥에 콘크리트하고 우레탄 도장하고 해서 바닥 시공 전문 업체고요. 이게 그 손모 회장이라고 나오는데 손병문 회장이에요. 우리가 그냥 ABC 상사 그러면 뜬금없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력을 보면은요 전경련에 아주 깊숙한 관계가 있어요. 역시나. 결국에는 인사청탁의 하나네요. 그렇죠. 전경련 국제경영원 총동문회장, 손병문 이런 직함도 있고요. 이 전경련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그다음에 각종 경제지에서 줄을 대고 있었던 회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시절에. 그래서 승승장구했죠. 야수님, 예. 지금 뭐 뉴욕 제과그룹 측으로부터 예. 이억 받았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시잖아요. 들킨 것만 그거겠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밝혀진 것만. 예. 이게 2억이라는 이게 정말 이명박의 어떤 캐릭터를 상징하는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거 없이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뇌물은 10%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뇌물 공여자가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떼이고 말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명박이 지금 밝혀진 것만 10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예. 요거는 이제 곱하기 10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이 이제 3월 14일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잖아요. 이제 검찰에 출석한 이후에 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유투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너도 냈잖아. 너도 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목하는 거지. 이명박한테 뇌물을 예. 줬다는 회사들이 굵직한 대기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다 무슨 2억, 3억, 8억 예. 많이 줘봤자 뭐 20억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더 크게 내신 분들 야, 마천님 빨리 통이 나오세요. 크십니다. 더 크게 내신 분들은 형사처벌 받았죠. 4대강 사업 네. 관련해서 담합 시공, 담합 입찰 이걸로 다 받았어요. 형사처벌 현대건설부터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서 나만 낸 게 두루루. 아니라 제도 냈어 하면서 유튜브 운동을 좀 한번 합시다. 이렇게. 형사처벌 받은 회사들만 다시 불러서 뇌물 줬어요? 그러면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4대강 담합 관련해서는 이명박한테 직접 줬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줬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건 단순히 그냥 입찰 담합죄로다가 처벌받은 그렇지, 거고요. 그렇지. 예. 그 검사가 딱 땅을 내리치면서 뇌물죄로 들어가실래요? 담합죄로 들어가실래요? 내가 제대로 부르주시면은 뇌물죄는 징역 최소 10년 이상인데 담합죄로 해서 한 2, 3년 만에 빼드릴게. 그러면 이제 한 1분 동안 고민을 하죠. 사주가. 자, 담합죄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소설을 써보는 거죠.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홍준표가 이명박을 만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연초에 그러면서 인사하는 뭐 거죠. SBS, KNN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 이 정권이 뭐 나쁘다는 등 어쩌고 하면서 뭐 언론사를 아예 가지고 막 뭐 이런 식이 있잖아. 그렇게 했던 그 당시에 보면은 마치 홍준표가 이명박을 막 지켜줄 것처럼. 근데 사실 지금 다 쓴 누구 겁니까에 원죄를 갖고 있는 게 홍준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가짜 편지 흔들었고 찌라시는 그러면서 거고, 예.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인물 자기 본인 스스로도 내가 BBK를 잘해갖고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줬다. 예, 이거 대선 아니에요. 때 그러고 이야기하고 다녔잖아요. 내가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었다. 이걸로. 근데 최근에 이명박이 이제 소환 날짜까지 정해지고 나니까 자유한국당이 슬슬 발을 빼요. 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에 대한 끊임없는 표적 수사라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수사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홍준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 당 사람 아니다. 자유한국당과는 상관이 없다. 아, 탈당하긴 했어요. 이명박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했죠. 정확히 말하면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그렇죠. 바뀔 예, 때 바뀔 때 새롭게 당이 만들어질 때 이의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만 그냥 그대로 바꿔가는 거고. 그때 사실은 이명박이 탈당한 것이 박근혜가 구속 결정되는 걸 보고 그냥 자기는 속상해서 탈당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식겁해서 탈당한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어쨌건 지금은 뇌물이네 뭐네 온갖 추잡한 게 다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엮이기 싫은 거니까 이걸 이제 흔히 말해서 고립무원이라고 하죠. 뭐 평야 이렇게 벌판 광야에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이명박이 그럼 다시 또 이 타이밍에 아침 이슬 노래 한번 불러주셔야겠는데. 사람은 그럴 때 철학자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외로워졌을 때? 술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예. 그 내부자라는 영화 보면은 그 권력가 이를테면 이명박이라는 대선 후보와 뭐 김대중 같은 조선일보 주필과 그리고 그 삼성의 이건희 같은 재벌이 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 벗고 고추 갖고 놀죠. 사람이 지금 아니, 실제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아, 나 충격받았어요. 예. 그거 조심하세요. 막질러 이 망나니 진짜 대망나니 진짜.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정경유착, 권한유착 뭐 이렇게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명박의 몰락은 역사의 사필기전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나. 그러니까 왜 미투 운동으로 정치인들이 어떤 여권, 양성평등, 젠더 폭력 이런 거를 인식하듯이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대한 처벌로 있잖아요. 네. 권력은 유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돼야 돼요. 언젠간 드러나는데 물론 영원히 숨기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역사적 교훈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명박을 옹호하느냐, 그러니까 엄호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명박은 입장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누구나 다 처음에는 실드를 쳤죠. 국정원 특활비도 뭐 관행이었다는 등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이걸 엄호하기 시작하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계산했을 때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그 근거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여론조사. 그게 70% 가까이가 국민들이 이명박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 구속해라. 예. 구속수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자기들이 반대하는 순간 국민들 70%하고 척을 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여론조사 효과가 바로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건 검찰 내부의 분위기죠. 이게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을 모두 다 그렇게 구속할 필요가 있냐. 이게 현대사의 비극이다. 뭐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저번에 한번 미친 듯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어떤 역사적 자랑이에요. 우리 국민이 만들어낸 쾌거. 이게 다스는 누구 건지 궁금해했던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이렇게 잘못하면은 죄받고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언젠가는 처벌받는다는 이 당연한 상식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매듭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꼭 박근혜 옆으로 가길 바랍니다. 504라고 하든가. 네. 그 수감번호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는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구속될 거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그럴 것 같고요. 7일 수요일 날 이상득이 다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 양반은 검찰청 들어갈 땐 휠체어 나올 땐 걸어서 이거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적 같은 게 이명박이 기침하는 것처럼요. 검찰 소환하는데 수염도 안 깎고 들어가. 그리고 예의가 없어 기본이. 차에서 내릴 때는 지발로 내려. 그 지발로 내려가지고 휠체어에 앉더라고. 그죠. 뭐 저 김어준, 주진우 네. 재판 받으러 갈 때 뭐 입고 가요? 까만색 슈트. 깔끔한 양복 입고 가잖아요. 근데 김어준은 그냥 수염 기른 사람이니까 뭐 거기다가 평상시 때 그게 패션인데 결국엔 태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 대충 하고 오면 일단 기분이 좀 픽 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복을 꼭 차려입고 갈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환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수염도 깎을 만큼 힘이 없다. 나는 수저를 들 힘도 없다하고 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수염 기르고 나와서 정말 불쌍한 표정으로 마치 이윤택이 기자회견 리허설한 거라고 좀 비슷하게 온갖 불쌍한 모든 코디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필수적인 게 휠체어죠. 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같았어요. 이렇게 아무리 젊은 시절 잘 나갔어도 그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다 늙음하게 그런 사람 국민적인 손가락질을 받고 존경은 불구하고 거의 비난의 끝판왕이죠. 이렇게 인간 이하의 눈빛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사진도 잘 찍었더라고요, 기자들이. 그 굉장히 초라한 행색임을 기자들은 그만큼 이 이상득이라는 사람이 불쌍해요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뭔가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 같았어요. 가증스럽죠, 사실은. 네. 그 이명박도 어찌하지 못했다는 게 이상득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포스코 관련한 비리도 지금 이상득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명박 이후의 상황, 이 표현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명박도 친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덕을 좀 본 친형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됐다고 할 정도인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권력을 잃고 딱 권불 10년이란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바로 이명박 아니에요. 화무 11홍이란 말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그 상황이었던 이상득이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십조그리하게 나타나서 나 불쌍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냐고요. 나 같으면요. 최소한 어떤 그 권력을 쥔 한때 권력자였던 자로서 당당하게 나타나서 당당하게 소명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면 훨씬 나은데 그들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어쩔까요? 그런 마음이.
쪽팔리죠. 그리고 그 역대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장면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실제로 아프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동정심은 사실 없어요. 오히려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 가가지고 아프니까 짧게 하자고. 근데 검찰이 봤을 때는 이상득이 그렇게 중환자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상득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환자면 찾아가서 조사합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 눈빛을 보면 티가 납니다. 네, 아직 이상득 씨는 눈빛이 살아있던데요.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과 현재 경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환자 코스프레하고 와요. 초췌한 모습으로 검찰청에 출두하는데 우리가 아까 야수님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추리한 환자 같은 모습으로 찍잖아요, 사진을. 기자가 그렇게 찍는 게 아니고요. 데스크가 그런 사진을 고르는 겁니다. 그렇지, 그건 맞지. 그래서 저 사람이 아직 권력자 나와바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상득이. 저 사람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본색이 나오는데 사진이 아직까지는 데스크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한 바 그대로 사진을 내주는 거예요, 언론사가. 그렇지. 사진을 딱 여러 장을 놓고 예. 야, 불쌍한 걸로 골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득이 그 와중에 분명히 찍힌 사진 중에는 흘겨보는 사진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째려보는 사진도 있을 거고요. 인성 팍팍 쓰는 사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진의 스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온 세월 중에 하나에 멈춰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안 좋은 표정도 있고 좋은 표정도 있는데 어떤 사진을 쓰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기사의 편집자의 의도가 그냥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미지 거고. 메이킹이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상득이 들어간 이유는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야수님? 1억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밝혀진 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저번 방송에서도 느낀 건데 왜 이 말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웃겨요. 왜 다들 웃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투리와 그 억양과 그 인터네이션 그 사투리의 고유의 그게 아주 재밌어요. 아니, 처음에 제가 제 시키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명박의 죄는 이거다. 이상득의 죄는 이거다 하다 보면 본질이 훼손돼 가지고 이상득은 1억 받았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드러난 것만. 저는 그렇게 웃어주시니까 좋기는 했는데 저도 덩달아서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재밌지 싶어가지고. 근데 그 역할을 야수님이 해야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시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많이 써먹어 주세요. 자, 그런데 이명박이 그러니까 이건 확정적일 수 있지는 않은데 보도에 의하면은 특정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로펌을 차렸다고. 이명박 변호를 위한 로펌을 아예 차렸다. 싸게 싼 값에. 이게 지금 이명박이 자기 참모진들과 매일같이 회의를 갖는 배치동 사무실인데요. 그 사무실 4층에 법무법인 열림이라는 이름으로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사무실 집기를 갖다 놓고 지금 준비 땅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제가 보기엔 돈이 아까워서. 이게 싼 값에. 그거는 농담이고 이게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 측근에 있던 사람들을 주로 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변호인으로 다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쭉정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누가 더 측근인가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있잖아요. 정동기, 광운.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정권 때 뭐 민정수석 등을 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그 주류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이해도가 가장 빠른 사람들이어야 돼. 예를 들면 대형 로펌에 맡기면은 그 모든 변호사들이 학습해야 되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명박 관점에서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부가세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한테는 돈의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는 아닐 것 같고 가장 이해도가 빠른 사람들, 더군다나 전에 말했잖아요. 대형 일반 김현장 같은 로펌들이 맡기를 꺼려한다고. 그렇게 되면 이명박 입장에서는 사실 민정수석 정도 지내는 그 정도 끝발이 있는 사람들로 마치 박근혜가 유영아 같은 듣보잡 변호사를 임명하는 거랑 좀 비슷한 원리. 그래도 아까 명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비리를 털어놓고 이해도가 좀 가장 빠른 사람들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의도가 제일 강하다고 보여요. 두 번째 의도는 우리 그 고매하신 분들은 그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그냥 우리식 언어를 쓰면 내 사건만 맡아줄 사람들 로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렇죠. 전념해서 전력 투구할 사람들. 자, 법무법인 이름이 또 따로 나오긴 했어요. 뭐 한글로 이름이 젖었던데 지금 빼고 법무법인 MND 뭐 이런 걸로. MBN 다스. 뭐 공식적으로는 법무법인 열림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장처럼 이게 서로 간에 박근혜하고 또
이명박하고 그 분위기를 보면 서로 또 교류하는 느낌도 없어요. 전직 대통령 둘이 뭔가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정치 보복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느낌도 없어. 그러니까 내 느낌은 그래요. 박근혜 쪽은 우리만 당하긴 억울해. 너도 들어가 이런 느낌이고요. 이명박은 이런 느낌이에요. 정치 잘못해가지고 나까지 또 피해보네 이런 느낌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법무부인 이름은 잘 지었네요. 열림. 감옥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잘 지어야 된다 진짜.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이게 영어로 약자로 아까 푸나님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MNP 그래서 MN팍 이거 MLB 팍하고 비슷해지는데 그렇게 중간 이명박할 때 M이면은 근해할 때 K가 돼서 MNK가 돼야지. 아 그런가요? 네. 아니면 뭐 EN박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 옛날에 그 마침구처럼 이명박근혜 딱 좋은데. 로펌 이명박근혜. 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서로 합칠 수가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아니 스승과 제자 사이잖아요. 이게 잘 보면 박근혜가요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었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는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이명박을 쳤어야 돼. 이명박의 비리를. 그러면 그런 효과로 박근혜는 저는 파면 안 당하겠다고 봐요. 이명박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비리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거지. 국정원 특활비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박을 어느 정도 눈 가리고 암호하는 식으로라도 단죄를 해주고 본인 스스로가 그 관행이라고 불렸던 것들을 단죄를 딱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명박을 치지 못한 이유 결국에는 5년 만에 퇴임한 지 5년 만에 이명박이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43번째 시간입니다. 올라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남자, 의료계의 체계바라,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네. 오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출근했습니다. 잘생겼다고 하시니까 누가 오셨나.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가만히 있어. 버터하고 사이 안 좋으세요? 사이 좋아요, 우리. 근데 잘생겼다고 인정 안 하네요. 자기가 더 잘생겼다 이거죠. 저거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내 잘생김도 좋지만 타인의 잘생김도 인정을 해야지. 난 1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 네 사람의 잘생긴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 뭐야 버터가 1등이지 뭐. 순위를 매기면 좀 그렇고요. 꼴찌만 뽑는 걸로. 얼굴도 중요하지만요. 뇌가 섹시하죠. 이 양반아. 자, 뇌가 섹시한 남자 이상구 은행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뇌도 얼굴도 섹시한 사실상 우리들의 진정한 호프 복지국 소사이어티 홍보팀장 퀴즈맨 서정우님. 반갑습니다. 홍보팀장 버터 서정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목소리나 얼굴을 미는 그런 시대는 갔어요. 남들이 인정해줘야지.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일단 우리 이상희 대표님 잘생기셨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다 인정해주죠. 맞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네요. 저분이 또 살신상이라시네.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 사실은. 네. 좀 전략을 좀 다시 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크고요. 오늘 퀴즈가 재미없으면 굉장히 화낼 거예요. 표정 봐. 오늘 퀴즈는 정말 재미없는데요. 네, 큰일 났네 이거. 네. 사실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유쾌하게 시작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충 알아들으실 거라고 보고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주는 사회적 의미는 크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떤 같은 동지들, 같은 세력,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날아가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쪽에 나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착한 사람들이라는 건 저는 인정해요. 제 스스로 인정해. 그런 세력들이 어쩌면 보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쌓아 올리는 공든탑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로 또 그 공든탑을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멘붕이 많이 와가지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맞습니다. 예.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네이버에 보면은 예전에 이거보다 큰 이슈들이 많았을 때도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나 메인 기사들이 이렇게 점유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이 한 기사로 도배가 되더라고요, 네이버에. 분명히 조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음은 뉴스가 뉴스밸류에 따라서 골고루 배치되는 좀 이상한 현상을 보긴 했어요.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 특사가 갔다 와서 미국도 이제 뭐 가기 직전의 어떤 상황처럼 보이는데 언젠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북한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의 복지도 생각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도 금방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 많이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쓸 날이 오겠죠. 특히 뭐 저 통일 의료 체계 이런 거는 우리 옛날에 참 연구 많이 했거든. 예. 언젠가 쓸 날 오겠죠.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에 대한 인권의 문제 그리고 필연적으로 항상 밑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사회가 발전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인권과 복지죠,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좌절이 아니고 사실은 더 잘 되기 위한 정말 어떤 그 신의 극약 처방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긍정성 있게 돌리면 되는 것이죠. 아, 그간 10년 동안 남북 문제에 대해서 참 답답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때가 참 언제였나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북한 문제는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부터가 북핵에 대한 자세가 전향적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다 해결된 거지 뭐. 어느 정도 서로가 양보하느냐에 달린 문제는 어차피 협상으로 할 거니까. 김정은이 외국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뭐 그것도 영향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죽군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던 게 사실이에요. 기존에 있던 김일성, 김정은과는 좀 다른 마인드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우리 쪽에 특사단이 갔을 때 그게 남한 정부 공식 라인을 만나는 게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외국 정상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네. 이제는 이제 그게 어떤 은둔의 공간에서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디 숨어 있는 어떤 친구를 뭔가 이렇게 유인해 내 갖고 결국에는 해피하게 만드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해피 정책이죠, 그게 뭐. 네. 더군다나 부인도 같이 데리고 나오고 처음이었다고 하죠. 자, 북한의 복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퀴즈맨. 네, 이번 주 퀴즈는 아주 깔끔하고 짧게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별로 안 하고요. 네. 이번 주부터 이 칼럼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하던 허니 버터칩 중 3명 중에 1명 허니가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마 제가 더 돋보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엄청 돋보이죠, 이제는. 네. 이제 버터가 모든 것이에요. 허니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허니도 남자입니다. 칩은요? 저죠. 칩은 정말 재미없게 구성해놨구나 진짜. 네. 그래서 이제 허니가 저 국회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는 저하고 버터 둘이서 아예 우리가 책임지자. 그 혹시 대표님 인사청탁 하신 거 아니죠?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 자유한국당에 권성동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노회 찬원을 그렇게 갖다 붙여요?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 거의 천재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정말 천재인 거 맞아. 그러니까 의혹 제기해 놓으니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건데 이걸 억울함을 증명할 수가 없어. 아니신 걸로. 저희는 거꾸로 국회에서 사람을 보내달라는 청탁을 많이 받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열심히 가르치고 길러가지고 키워놓으면 이제 쏙쏙 빼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저는 이제 추천이 들어서 가라 그러면 오직 저는 복지국가에 뼈를 묻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터하고 오늘 다시 한번 그 맹세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상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를 정말 주옥 같은 팟캐스트로 만들자. 이 다짐을 했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이 칼럼은 94회 벌써 94회입니다. 94회가 한국과 일본의 청년 실업 이걸 다루었고요. 95회는 제10차 개정 헌법에 담을 건강권의 개념과 내용 이렇게 다루었고요. 마찬가지로 댓글은 팟빵에서 이상희로 검색해서 거기 팟빵 댓글 혹은 페북에 와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문제 대통령이 제안하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 조건의 동의 의석수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3번 3분의 2 의석이죠. 근데 이걸 또 3분의 1로 하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 3분의 2라고 3분의 2인데 3분의 2가 맞습니다. 잠깐만요. 개헌 발의하는 3분의 1 아니에요? 개헌 발의는 3분의 1이 할 수 있고. 발의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면 과반이죠. 과반이 발의고요. 통과는 3분의 2. 와, 근데 발의도 굉장한 거네요. 알고 보면은. 보통은 10명만 하면 되잖아요. 일반 법은. 그렇죠. 그렇죠. 10명이 동의하면 헌법의 중요성이 되죠. 비추었을 때. 예. 그리고 발의 잘 안 하는 의원실 있죠. 그런 게 숟가락으로 묻듯이만 계속 같이 발언만 공동발의만 계속하는 의원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 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주당 평균 68시간에 이르던 법정 주 최대 노동시간을 줄이는 건데요. 얼마로 줄어들었을까요? 1번, 자, 68시간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1번 60시간, 2번 56시간, 3번 52시간, 4번 48시간.
저분이 제가 1번 정답이라고 했더니 이제 비하하시네. 1번이 정답일 경우는 뒤에 거가 뭔가 재미있는 게 나올 때고요. 재밌는 게 없을 때는 순서대로 그냥 갑니다. 네. 1번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죠. 5번 너와 나의 시간. 너와 나의 단둘이 갖는 시간. 그렇지. 그거 넣을 걸 그랬군요. 당신과 나만의 시간. 그렇죠. 이렇게 했을 걸. 외롭게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상상이 아예 떠오르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몸에 사리가 생겨가지고. 네. 지금 아직도 싱글이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네. 뭐 하느라고 그렇게 복지고 사이트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여기에 보이는 모습이 저의 모든 모습이 아닙니다. 네. 연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정답은 새날 게시판 아니고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식 팟캐스트인 이칼람이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페이스북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자갈자갈 방송에서 예. 근로기준법 그 법에 대한 개략적인 거를 곽승호 노무사님께서 다뤄주셨어요. 예. 근데 또 그 입장이라는 게 복지에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른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예. 뭔가 또 다른 분석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분들께 이거 좀 다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분들은 이제 제가 오다를 좀 드리면 바로 답이 나오는 정답 자판기. 예. 맞춤형. 예. 예. 그리고 답정 넣어. 결론은 복지. 예. 그런 관점이니까 2월 27일 새벽 그때가 이제 임시국회 끝나는 날이었죠. 예. 사실은 12시에 끝난 거죠.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약 5년간 끌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좀 전에 서정우 팀장이 또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중에 핵심은 노동시간, 예. 근로시간을 이렇게 줄였다 이런 건데 이게 보니까 그 한정희 의원 보도자료 보니까요. 관련법 제출한 지 6년 만에 쾌거다 이렇게 하던데 어떤 법이 왜 이렇게 6년씩이나 걸립니까? 참 한정희 의원님은 정말 이런 거 하나 해보고 싶어서 배지 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에 제1호 법안으로 지난 19대 시작되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제일 먼저 딱 준비했다가 제출했는데 이게 2012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6년이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19대 국회 회기 종료돼 가지고 자동 폐기되고 다시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또 제출해서 드디어 통과가 됐으니까 한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만 6년 만이죠. 그래서 통과되고 나서 발표를 할 때 그 쭉 서 계신 여러분들 속에서 뭐 강병훈 의원님도 서 계시고 여러분들 서 계셨지만은 참 그분의 감회가 남달랐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회의원 되면 이런 거 하나 통과시키면 정말 평생에 보람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로 먹고 산답니다. 근데 뭐 숨어 있는 뉴스들을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의원이요? 예. 이분이 꽤 도움이 컸다 이런 이야기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체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불만인 이유가 이 법안이 얼마나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지를 첫째 제대로 모르고 있고 그냥 팩트 자체만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두 번째 그 법안에 담긴 주고받고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좀 제대로 취재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주고받았는지를 좀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서 보완을 뭘 해야 되는지 소위 말해서 좀 탐사보도나 연구보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서 이 요즘 우리나라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이. 아 그럴까요? 현안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이제 백유식 박사님 같은 분이 노동연구원의 원장이 돼버리셨고 또 우리 쪽에 계신 이 분이 그 부원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법안의 그 담긴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보직 때문에 잘 인터뷰를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켜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그런 사안인데 이것을 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저는 이 한 의원님의 그 노력에 비해서 뭐 보답이랄까 이런 의미에서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법에 대해서 일단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딱 잘라서 노동시간 단축이죠. 현재 법적으로 주당 평균 68시간에 이르는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이제 52시간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OECD랑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1등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탁월한 1등인데요. 우리나라가 연간 노동 시간이 2069시간인데 OECD 35개국 평균이 1763시간이니까 306시간이 더 깁니다. 1년에. 예. 그리고 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1363시간이니까 독일에 비해서는 한 700시간 정도 우리가 더 길죠. 날짜로 따지면 며칠이나 되나요? 700시간이면 8시간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면 거의 뭐 100일 좀 100일 가까이 되죠. 한 90일. 그렇게 심각했어요? 그렇죠. 그 정도 우리가 또 한 3달 정도 차이가 나죠. 독일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OECD 35개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빼고 나면 우리가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인 거죠.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뭐 지난 수년 동안 경주되어 왔지만 지속적으로 보수 야당이 그리고 경영계가 발목을 잡았던 거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통과된 것은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의지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집권자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 통과 안 시켜주고 계속 딜레이 시켰겠죠. 대통령께서요. 그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이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행정해석,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고쳐서라도 근로시간을 단축시켜버리겠다. 일종의 시행령 같은 거. 그렇습니다. 행정해석이라고요. 고용노동부가 일주일은 5일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 때문에 이 일주일은 5일이 아니라 일주일은 7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바꿔보면 되거든요. 이건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하고 장관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리면 끝입니다. 이렇게 행정 해석을 달리 해버리게 되면 급작스럽게 노동시간이 지금 그 일주일이 5일이라는 데서 일주일이 7일로 늘어나게 되면 일주일의 개념이 바뀌게 되면 급작스럽게 그 노동시간이 지금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갑자기 줄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파급 효과가 너무나 급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행정 해석을 갑자기 바꾸기보다는 그 법을 고쳐서 이 법 적용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그게 이제 관철된 겁니다. 그러네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거 참 많이 썼던 방법이죠. 행정 해석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그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또 단계별로 세부적인 방안까지 보완을 해가면서 통과시킨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에 관련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종의 공약의 명언은 확실히 그거 아니에요? 손학규는 정치적으로 사망했지만 예. 저녁이 있는 삶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 손학규의 명언. 그러니까요. 정치적 명언입니다. 네. 그거는 정말 야 대단해요. 여기 막 패러디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손학규 후보가 당시에 경선에서 이기진 못했지만은 아직도 저녁 있는 삶이라는 그 슬로건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유는 그게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하다. 이제는 좀 줄여야 된다라는 공감대도 있었고 또 이러다가는 우리 사회가 지속이 안 되지 끝장나겠다 이런 아주 위기의식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이제 OECD 평균 수준인 1,800시간까지 그 단축하겠다는 것을 이제 국정과제로 공식적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했을 뿐 아니라 국정과제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렇죠. 드디어 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워라벨이라 하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것이 구현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OECD 평균 노동 시간이 OECD 국가들 연평균 노동 시간이 1,763시간이거든요. 1,763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이걸 1,800시간으로 우리 노동시간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2,060시간 되는 거를 1,800시간으로 거의 300시간 정도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굉장한 기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1,800시간 연간 노동을 하게 되면 OECD 평균 수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이루어낸다라고 하면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인권의 신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일대 쾌거다. 정말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국정 목표를 이뤄낸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토릭으로서 정치적 슬로건으로서의 그 손학규가 내세웠던 전액이 있는 삶이잖아요. 이 전액 있는 삶을 최근에는 이제 워라벨이라고 그러거든요.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건 일과 생활의 균형 이거잖아요. 일과 생활의 균형이 달성되는 사회.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연간 1,800시간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달성함으로써
마침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게 지금 작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인간 출생아 숫자가 35만 명 선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40만 선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5만 명이나 줄어가지고 35만 7천 명이 태어나서 학예 출산율이 1.05. OECD 중에서도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무슨 일을 더 해가지고 뭐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게 자체가 이제 국민들에게 먹히지가 않게 돼버린 거죠. 그 1.05라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소리잖아요. 예.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15세부터 49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총합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2.1이 되어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1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1이란 말이에요. 1이면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인구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아하.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네. 심각하잖아요. 이 상태가 그냥 계속 일이 유지된다면 결국 5천만 2천만 원을 주는 거죠.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워라밸 사회,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노동시간 줄여야 된다 이거죠. 근데 좀 잠깐만 쉬었다 가면은 워낙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출세지향적이고 돈 버는 사회로 가다 보니까 목적이 인간이 아니고 돈이 돼버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가족에서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돼. 집안 안 돌봐도 돼. 남자들도 돈 벌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거 옛날 사고방식이죠. 네, 그렇죠? 네.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게 이제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고 출세지향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저녁이 없어도 돼. 맞아요. 야근하든 뭐하든 돈만 벌어다 주면 되고 실제로 가장의 가치도 돈 잘 벌어다 주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돼버리니 이게 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쉬는 시간이 어디 있고 가족과의 여가가 어디 있고 그냥 돈 하게 되는 그 사회를 약간 좀 멈춰주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리고 지금은 돈 벌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장이나 출세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선택이 아니고 이제는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사회로 돼버린 여기에 이제 불행의 씨앗이 이제는 있다고 보는데요. 근로시간을 줄이면 왜 이게 워라밸에 도움이 되는지 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뭐 단적으로 아기 만들 시간이라도 가지도록 하자. 또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두 부부에게 부여해 줘야 된다.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자녀를 놓고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가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놔야지 출산도 가능하고 연애도 가능하고 결혼도 가능하고 유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컨셉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다른 정책들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정책들은 애초의 계획보다도 상당히 좀 속도가 늦어진 측면도 있고 또 현실성을 띠기 위해서 좀 더 약해진 측면도 있는데 요 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굉장히 세게 나간 건데 그 정도로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논란이 나오겠습니다만 모두를 충족시키는 법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상태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면 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그쪽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을 그걸로 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을 7일로 보느냐 아니면 5일로 보느냐가 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이란 말이 나와요. 일주일의 노동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40시간 더하기 12시간이면 52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일주일에 52시간을 일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52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16시간을 더해가지고 68시간을 일을 했던 거예요. 아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적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고용노동부가 행정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주일이 뭔지. 그럼 일주일의 개념은 5일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딱 판시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 걸로? 아니지. 토요일 일요일은 그 노동법상 노동시장에서 노동부의 판단으로 그 일주일은 5일인 겁니다. 그럼 토 일요일은 일주일에 속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40시간 일해야 된다.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그리고 12시간까지 연장 노동을 허용한다. 요럴 때 요 일주라고 하는 개념이 5일인 거예요. 5일 안에 그러니까 52시간 노동이 가능하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일주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하루에 8시간씩 28에 16, 16시간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52시간 더하기 16시간 하니까 68시간이 돼버렸던 거예요. 악용을 하는 거군요. 악용한 거죠. 이게 바로 고용노동부의 그동안의 행정 해석이었거든요. 그럼 이 행정 해석이 가능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이 며칠이다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아예 일주일은 주말을 포함해서 7일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원래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맞는 정도가 아니고 상식이죠. 상식 아닙니까? 아니, 존경하는 PD님은 생각해보시면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존경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그 굉장히 철학적인 것뿐만 아니고 당파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노동부가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된 지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레버 디파트먼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고용노동부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 자체가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는 고용노동부 말고도 기재부도 있고 산자부도 있고 참 많거든요. 유일하게 정부 부처 중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대변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이 국무위원이 노동부 장관인데 고용노동부라 딱 붙여놓으니까 노동부 장관이 가끔 이제 노동자를 대변하고 주로 이 사용자를 대변하는 이런 입장에 쓰다 보니까 이런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서 합법화 시켜줬던 거죠. 그 화이트데이 날 검찰 출석 날짜 받아 나오신 바로 그분이 바꾸신 거죠?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예. 아, 이거 참.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줄곧 말이죠. 그 야당 대표 시절 때부터 이 고용노동부의 그 행정 해석, 그러니까 일주일은 5일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 해석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행정 해석 바꾸라 계속 요구해 왔죠. 그게 대통령이 딱 되시자마자 당신이 내거신 그 대선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 공약을 이제 지키신 겁니다. 지금 딱 집권 1년이 안 돼가지고 이 공약을 법적으로 이제는 완료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떻게든지 힘이 닿는 데까지 공약 지키려고 할 거다. 빌공짜 공약은 아닐 거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으로 나가서 그 공약이 지켜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 차례 말한 기억들이 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진짜 공약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원한대로 공약이 지켜지는 건 아니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뭐 국회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거 일주일은 5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일주일은 이제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딱 명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이건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2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불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어떻게 해봤습니까? 예, 그게 이제 지금 노동계에서는 좀 불만이긴 한데요. 52시간 일을 시키면 이게 불법이 되는데 그 불법에 대한 처벌은 징역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약한데요, 생각보다는? 예, 그런데 실제로 이게 최고 형량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그 문제가 되어서 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2년이나 2천만 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몇백만 원의 벌금형에서 끝나니까 그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그 몇백만 원 좀 벌금 내고 몇천만 원 이득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근로시간 단축이 의미 없게 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너무 강화해버리면 첫째는 타 법률과의 양형 기준의 형평성의 문제가 좀 생깁니다. 노동 관련된 법들이 대부분 이렇게 아직은 세게 하는 이런 이게 뭐랄까 이 강력범이나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이걸 너무 강화해버리면 고용을 기피해버리는 안 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또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임금 근로자 한 1,400만 명 중에서 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빼고 52시간 초과 근무한 사람이 한 100만 명 되거든요. 또 60시간 초과 근무자는 한 38만 명. 그러니까 이 10% 정도가 당장 불법이 돼버리면 이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 잡아넣어야 되는 이런 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연차적으로 늦추고 또 양형도 좀 소프트하게 하되 다만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액수가 아무리 적어도 조심을 하게 되는 경찰 효과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중소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 처벌은 너무 강하지 않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합법이었던 것이 앞으로 불법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큰 아젠다로 보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좀 부도덕했던 측면이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네. 그래서 그분들을 욕하려고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정말 선의의 영세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이 왜 우리까지 같이 욕해? 이런 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게 노동력 착취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을 강력하게만 몰아갈 수 없는 게 지금 노동법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노동시간이 단축이 법제화되고 또 뭐 사회적 합의를 이렇게 이끌어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추진이 되면은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우려도 있고. 예. 보수 언론에서 특히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하면서 마치 최저임금 인상되면 다들 해고될 것 같이 이렇게 뻥을 치는 것과 똑같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충격이 너무 크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킬 때 법률의 적용 시점을 다르게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법률이 적용되게 했고요. 그 300인 이하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또 50인 이하 5인에서 49인 사업장은 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인 이상 49인 이하를 고용하는 이 중소기업들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지금 늦춰준 겁니다. 지금부터 얼마만큼 늦춰졌는가 하면 보십시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3년 4개월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3년 4개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의 대기업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났을 때 일부 진보 정당과 많은 분들이 5인 이하 사업장은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표 던졌다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강요해 본들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법으로 정해두는 것과 안 정해두는 건 다르지 않을까요? 범법자를 양산하게 뻔한 것을 법을 정하는 게 그게 과연 통치권자가 할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그렇습니까? 일종의 그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정부를 좀 너무 세게 비판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들 보고 집권자가 돼보라고 그러십시오. 아마 심상정이나 노회찬 의원이 대통령의 입장에 놓였더라도 저는 아마 이런 결론에 도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럼 5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산력 수준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지금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거든요.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52시간까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갑자기 68시간 일하던 데서 16시간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16시간 빠진 것만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세사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16시간 빠진 것만큼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영세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사람 뽑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영세사업장에서는 생산 자체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세사업장의 고용주보고는 너 당신 사업 문 닫으시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3년 4개월 동안의 시간적 여유를 주면 과연 해낼 수 있겠는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5인 이상 49인 미만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년 4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준비하라고 그러면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기계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생산성 수준을 더 높여서 더 높은 임금을 주면서 고용을 더 늘린다라든지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고용주 측면이고요. 또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요. 68시간 일하던 데서 갑자기 52시간만 일하라고 그러면 16시간이 일주일에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만큼의 수당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장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과연 노동자들이 감내하려고 그러느냐. 실제로 제 동생도 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요. 제 동생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노동시간 줄이는 거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노동자가 노동시간 줄이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그건 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동자 입장에서도 불만이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불만인 게 영세 사업장 사안이에요. 그럼 이거는 시장의 원리로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정말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론. 현실론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자들이 지금 돈을 막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쓸 돈을 그동안에 한 달에 한 250만 원을 잔업해서 벌어왔는데 갑자기 50만 원이 날아가 버리면 그럼 애 학비는 뭘로 냅니까? 예를 들어서 애 학비를 갖다가 국가가 무상 교육 체계를 더 강화했다라든지 뭔가 돈 들어갈 구멍을 국가가 복지를 통해서 대신 메꿔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노동시간을 줄이라 그러면 노동시간 줄어드는 걸 근로자들이 반대하지 않죠. 그분들의 상황도 좀 나름대로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래도 시스템이나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조금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생각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범법자를 양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쪽엔 법의 일종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놓고 복지를 통해 가지고 벌충을 해준다는 건데 어쩌면 그걸 시스템으로 아예 보장해달라 그런 요구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는 다른 잣대를 갖다 대야 된다. 다른 정책적 처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4인 이하의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별도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권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권장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마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거기 있는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의 원리에서 나타나는 이게 문제를 갖다가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보완해 주는 걸로 갈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만으로는 해결 못한다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 국민의 건강 문제와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하잖아요. 국가가 무상의료를 직접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게 서로 다른 처지에 있어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도저히 안 되겠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노동계의 요구도 그 실질 임금의 감축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 임금 감축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 임금의 감소 부분, 예를 들면 68에서 52가 되면 16시간이 줄어든데 그 부분만큼을 국가복지나 이전 지출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면 이게 현실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가 굉장히 이번 법안 통과해서 디테일하게 반영된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또 이제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작되는데 그만으로도 3년 4개월 동안에 준비가 다 안 될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여기는 또 1년 6개월에 특별 연장 근로시간 한시적 허용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더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주당 8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2시간 더하기 8시간 하면 60시간이잖아요. 왜 그러면 60시간 했냐 하필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8시간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60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근 선생님 그거 아시죠? 60시간이 과로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60시간 넘어가니까 과로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0시간까지 허용하자. 아, 그렇구나. 요것도 한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사업장 규모별로 또 시행 시기별로 또 특별 연장 근로시간이라는 또 다른 안전장치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위한 정책들을 준비해 놓고 그 안에서 52시간 노동제가 바로 시행되면 생길 수 있는 모든 사업장의 범법자화 이런 걸 막게 되고 또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설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사업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위상 운영위원장께서 방금 특별 연장 근로시간 그랬잖아요. 이 특별 연장 근로시간이 왜 중요한 건가 하면 앞으로 이제 3년 4개월 뒤면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이제는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누가 가장 적응하지 못하겠는가? 바로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그런데 기업의 숫자, 사장님의 숫자로 따지면 이게 제일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소기업들
속한 부분들이에요. 최소한 90% 가까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사업자, 이분들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이분들도 유권자들이고요. 이분들 중에 상당 숫자가 사실은 그 촛불혁명에 동참했고, 그럼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투표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소규모 사업자인데, 이 소기업 경영자들이 바로 5인 이상 30인 이하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는 1년 6개월 동안 더 준비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의 52시간, 3년 4개월 뒤에는 52시간까지만 이제 일을 시키도록 허용된 건데, 여기에 8시간을 더 허용해 주는 시기를 1년 6개월을 더 연장해 주는 거죠. 예. 5인 이하 사업장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할증이 또 논란이 있죠. 예. 이 중복 할증 문제가 근로시간 단축 협상에서 굉장히 주고받고 있는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가 챙긴 것도 있고 사용주들이 챙긴 것도 있는데, 이거는 노동계가 양보해서 사용주들이 챙긴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할증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딱 해주세요. 주중 40시간 외에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휴일 노동에 대해서 50%의 할증이 붙고, 또 40시간 이상의 노동에 대해서는 연장 노동이라 해서 또 50%가 붙으니까 합쳐서 100%가 붙죠. 그러면 토탈에서 주게 된 100%에 더하기 합쳐서 할증이 100% 붙으니까 200%를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죠. 통상 임금의 200% 이렇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말에 일하면 따블로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용주들은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노동계가 밀어붙였다면 관련된 법원 재판이 지금까지 그 15개 계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12개 사건에서 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기고만 있으면 노동계한테 유리하게 200% 할증으로 확정되어질 건데, 이게 양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휴일 근무,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100%만 받고 우리가 양보하겠다라고 이제 경영주 쪽에, 사용자 쪽에 준 그런 사안입니다. 100%가 아니고 이제 50% 할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일 근무에 100%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노동계 쪽은 불만이 좀 더 있겠네요. 예. 대신에 또 노동계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연간 한 15일에 이르는 법정 공휴일이 이제는 유급 공휴일 됐습니다. 아하.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법에는 일요일하고 그 노동자의 날 두 종류만 있었는데, 이제는 3.1절, 광복절, 또 설날, 추석 이런 것이 달력에 표시된 모든 빨간 날들이 이제 돈을 받으면서 노는 날이 됐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잘하신 건데? 예. 그게 이제 1년에 한 15일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15일 정도의 그 공휴일이, 그게 이제 지금은 무급이었는데 이제 유급으로. 혹시 이제 한 뭐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 150만 원 정도는 더 받으시는 거네요, 1년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현재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급으로 안 하고 있는 비율이 300 이상 사업장에는 한 8.9% 되는데요. 100인 이하,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28.3%,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7%, 이 정도 되니까 꽤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유급 공휴일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연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 여름 휴가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안 쓰면서 연차를 합법적으로 소비한 방법이 바로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가지고 쓰게 하면서 나중에 돈으로 돌려주는 그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계기 있는 방법으로 써왔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죠. 대부분의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은 그 왜 단체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노조가 이걸 대부분 다 유급으로, 공휴일 유급으로 그동안에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디님께서 이거 법정 공휴일 그 1년에 그 빨간 날 15개 있는 거, 그거는 당연히 그 돈 받고 쉬는 거지 않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 여기는 전부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단체 협상을 통해서.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게 사각지대였거든요. 이걸 그동안에 무급이었어요. 사장 입장에 생각해 보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아주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도 안 시켰는데 돈을 주는 건 좀 번호도 무임금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일을 안 시키면서 돈 주는 거는 일주일 중에 일요일 하루 하고, 그다음에 1년에 근로자의 날 딱 하루, 요 두 종류에 대해서만 사장님이 일 안 시키고 돈 주는 거였고. 법에 정해진 의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법에 정해진 의무예요. 그건 반드시 그 유급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빨간 날 있지 않습니까? 법정 공휴일, 이거는
그동안의 근로기준법에서 이거는 돈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무원들만의 법정 공휴일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일반 노동자들이 법정 공휴일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그 노동계가 얻었던 또 하나의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인데요. 승리의 전리품이고 쟁취품이죠. 지금까지 이제 노동시간 관련된 기준을 굉장히 많이 적용해 놓고도 무려 26개나 특례업종을 둬가지고 여기에서는 소위 말해서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여러 차들을 치어서 죽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과로로 인한 사고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26개를 이번에 5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업, 그리고 보건업 이렇게 5개. 예를 들면 보건업 같은 경우는 24시간 3교대로 근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특징을 이제 반영해서 특례업종을 냈는데 운송업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버스 운전이라는 택시 운전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육상, 수상,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업에는 노선버스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중을 실어 나르고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쪽은 빼고 이제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제외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특례업종 적용받던 인구가 453만 명에서 이 5개로 줄임으로써 102만 명으로 확 줄어드는 그런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연속 휴식 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절박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특례업종에 예. 이제 적용되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특례업종에 속한 거죠. 특례업종이 원래 26개 업종이나 됐거든요. 뭐 영화 제작하는 업종이라든지 굉장히 많았는데 26개 중에서 지금 대부분은 다 지금 특례업종에서 빠진 거고 지금 5개만 달랑 남아 있는 거예요. 아까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얘기했던 거. 뭐 그중에 뭐 대부분 다 운송업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건업인데 보건업은 이제 주로 병원입니다. 요 보건업종 같은 경우 요 5개 남아 있는 특례 업종에서는 연속 휴식 시간이 최소 11시간 보장되도록 했는데 요거는 당장 오늘 9월 1일부터 지금 적용이 돼야 돼요. 9월 1일부터 이제는 11시간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도 일을 하다가도 지금부터 이제 일에서 손을 놓았잖아요. 그럼 11시간 동안은 쭉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이제 법률안을 보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면 특례업종 26개 중에서 이제 그 영상산업 관련된 부분이 빠지게 되면 전에 내한테 찾아와서 도저히 그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소연했던 그 병원선을 제작하던 그 새끼 PD. 그분은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막내 PD가 예. 그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빠졌잖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로 그렇죠. 그 줄어들게 되니까요. 특례라고 하는 거는 뭐의 특례인고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거든요. 그래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다 이런 소리예요. 그 근로기준법 적용이 중에 근로시간 52시간이잖아요. 52시간보다 일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게 특례업종이었는데 이제는 더 연장 못하니까 52시간까지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에서는 벗어나는 건 확실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연속 휴식 시간 11시간 보장 이것도 우리 환자들 중에서 이제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한 번 타면 거의 한 22시간 이상을 그 연속해서 타야 되거든. 중간에 그 한 코스 돌고 와서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한 코스 돌고 이렇게 3코스는 4코스를 돌면 이제 한 번 근무가 끝마치는데 그게 22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이제 24시간 쉬고 다음 근무로 또 들어가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치료받으러도 못 오는 이런 분들. 그런데 누가 빵꾸를 내버리면 24시간 못 쉬고 또 바로 이어서 몇 시간 만에 눈만 잠깐 붙이고 또 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11시간은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았으니까 저분이 이제는 좀 덜 아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그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주 52시간 노동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소규모 사업장에 가장 늦게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차별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말로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데요. 그런데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첫째 강제해도 이행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뺀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 이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특례업종에 속하는 우리 보건업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 다른 시간은, 다른 사업장은 다들 이제 그 8시간만 근무하고 집에 가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여러 가지 압박을 이제 주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힘들지만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질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그 줄어드는 것만큼을 복지제도로 연동한다든지 각종 지원제도로 보완을 해줘야지 현실적으로 구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노동계가 획득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휴일 근로의 증복 할증 제외에 대해서는 또 양대 노총이 또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또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휴일 근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복 할증을 사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노동계 굉장히 강력한 입장이었거든요. 그 노동계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휴일 근로를 중복 할증을 해야 회사들이 휴일에 일을 안 시킬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회사들이 휴일에 일을 안 시켜야 노동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노동인권이 좋아지고 고용 자체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휴일 노동을 좀 값비싸게 하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휴일에 노동을 하면 통상 임금의 200%를 주자. 그러니까 휴일에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휴일 노동의 50%의 할증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연장 노동이기 때문에 또 50% 할증을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중복 할증을 인정하자라고 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4월 달쯤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법원 판결도 하급심에서 대체적으로 노동계 편을 들었기 때문에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중복 할증을 인정해야 된다는 쪽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4월 달까지 기다려보고 대법원 판결 나오는 거 보고 추후에 입법을 해도 될 텐데 왜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중복 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을 했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노동계에서는 지금 굉장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노사정 간에 원활한 그 대화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업주 그러면 머릿속에 그냥 대기업 재벌 이 느낌이라 실제로 이 사람들은 수익을 내서 그러니까 조세회피처에 갖다 놓다거나 부동산을 산다가 이런 식으로 이윤을 남기면서도 노동자들한테 안 돌려주었던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의 법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런 고리 없이 만들기 시작하면 사실상 90%가 넘는다는 보통의 기업주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 그런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은 입장이 다르다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노동계도 이제 구호만 외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현실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현실 적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우리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보해주면 반걸음 양보가 모든 것에 양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버티자 이런 입장을 했지만은 이제는 정부가 그렇게는 안 할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주고받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노동계가 스스로가 비판 세력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노동계 스스로가 우리가 수권 세력이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정부가 노동계의 힘에 의존해서 사실 노동계가 굉장히 크게 힘을 보태줘가지고 탄생한 촛불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부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동계도 이제는 막연한 비판자 내지는 맹목적인 비판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비판자 내지는 합리적인 건설자. 그래서 이 정권의 담당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노동계가 노사정에 좀 참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지금 김영부 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후속 조치에 대한 추가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경영주나 사업주뿐만 아니고 노동계에도 책임이 있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켜 놨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이에 따른 보완 조치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준비가 부족하더란 겁니다. 법을 바뀌어도 할 게 너무 많군요. 예. 이게 그냥 한두 개가 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온 삶이 다 바뀌는 문제인데 우리 사회의 기본 시스템이 바뀌는 문제인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련 서브 팩터들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하나하나씩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준비는 사용주들도 안 돼 있고 또 노동계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투쟁 중심으로 하는 것도 물론 견지를 해야 되겠지만은 국정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자세로서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입장이 좀 준비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노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기업 위주 노조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영세 사업장들의 노조 만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입장에서만 고집을 하게 되면 결국 또 노사장 틀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그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국정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법으로 사실은 법이라는 게 법이 없어도 알아서 그냥 인간적인 대우해주고 월급 주면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에는 관행 같은 거를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이른바 강제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게 근본 뿌리가 뭐냐면 그 서로 악어와 악어 세 가지 공전 공용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사용자들은 두 사람 고용하거나 세 사람 고용할 것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고용하면서 150% 정도만 월급 주면서 이제 그 임금을 아껴왔었고 또 노동계에서도 저임금이지만은 연장 근무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보장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물고 물리는 서로 공생관계, 의존관계 있었는데 법을 바꿈으로써 이제 이것이 깨어지게 됐기 때문에 양쪽 다 힘듭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이것을 안 지키고 어기려는 기본적인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 막말로 뭐 근로자들하고 사용주들이 단합해버리면 그 8시간 근무한지 안 지키는지 단속할 방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근로감독을 강화하자. 그래서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간의 전문성을 제거하고 또 현재 근로감독 행정의 내용 자체를 혁신하고 또 고용센터 같은 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 신규로 고용이 필요한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재취업 지원 같은 것들을 강화해주는 이런 또 현장 노동청을 운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줄어드는 부분만큼이 신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청년 고용에 대해서 신규 채용에 임금비를 지원하는 최근에도 이제 그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애초에 정부 발표는 2+1이었거든요. 2명을 신규 고용하면 세 번째 사람은 정부가 임금비를 대주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1을 바꾸자. 한 명만 더 고용하면 한 명 임금비는 정부가 주자. 이렇게 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신규 고용의 증가로 바로 전환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600개소의 장시간 근로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권을 강화하는 것 또 신규 채용 임금비를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1년에서 2년을 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통과가 되었거든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실제로 법률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안들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방송으로 했던 내용들은 이제 법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건 뭐냐. 법으로 강제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주든 뭐 노동자들이든 간에 뭔가 서로가 서로를 대함이 있어가지고 이해의 폭은 넓어야 되고요. 국가도 좀 생각할 필요도 분명히 있고요. 국가라는 표현이 이제 전체주의적인 국가 개념이 아니고 집단 이기주의 같은 개념으로만 막 우길 것도 아니고 기업주 입장에서도 노동자를 정말 내 식구다로 하는 그게 전제가 돼야지 강제화만 시킨다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크다고 저는 볼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음 주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해가지고 이것들이 사회적 효과로 어떻게 나타나서 복지랑은 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앞서 언론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뭐 기성 언론들이 아무도 안 하면 우리 새날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론입니다. 예, 근로시간 단축이 그러면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지 또 근로시간 단축이 그 기업들의 부담이나 경쟁성을 저하로 혹시 나타나지는 않는지 그게 핵심이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 나누는 이야기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아베 총리는 대북 특사단이 밝힌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당혹감과 놀라워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미국 펜스 부통령의 성명과 일본 정부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본 패싱을 우려해
한미일 연대를 부각시킨 겁니다. 헌법 개정, 중의원 선거 등 고비 때마다 북한발 위기를 활용해왔던 아베 정권은 새롭게 맞이한 대화 국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대신 참모들만 대치동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 소환 때 대응 기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환 때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기존 전면 부인 기조를 번복하고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스 실소유 의혹부터 뇌물수수까지 대부분의 혐의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오늘도 취재진에 다스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수사는 정치보복이란 입장을 유지한 채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큰 겁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출석일은 검찰에서 통보해온 대로 14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날짜를 놓고선 검찰이 협의 불가를 이미 선언한 만큼 괜한 실랑이로 힘을 빼진 않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여야 대표들이 오찬 전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등장하자 홍준표 대표가 미투 운동에 무사한 걸 보니 참 다행이라고 인사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대표님이 무사하시니 저도 무사해야죠라고 뼈있게 받아쳤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안희정 전 지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을 임종석 실장이 기획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른바 음모론을 언급한 겁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제 당 여성대회에서도 민망한 사건은 좌파 진영에서만 벌어진다며 미투 이슈로 정치 공세를 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음모론까지 직설적으로 꺼낸 건데 현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정권 암투설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오늘 발언에 대해 설이분분하자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담한 겁니다. 농담한 겁니다. 네. 추미애 대표는 홍준표 대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은 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대꾸했습니다. 오늘 대화 음성은 모두 취재진 카메라에 담겼지만 청와대가 공식 행사 전에 이뤄진 대화는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혀 음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뉴욕 제과가 어디 있습니까? 있었었죠. 2012년까지 예. 있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 강남역에서 에이세컨즈 제일 모질 걸로 바뀌었죠. 박정희가 70년대에 나는 뉴욕제가 빵만 먹는다 해서 유명해졌다고 하죠. 그 뉴욕 제과로부터 2007년 대선을 전후해서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기사상에서는 뉴욕 제과에서 마치 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뉴욕 제과가 있었던 데를 ABC 상사라는 꽤 큰 회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98년도 IMF가 터지면서 뉴욕 제과가 내놨고 이걸 이제 ABC 상사에서 매입을 하는데요. 여기에 사실은 이 회사가 제과점이 2억이나 준 것처럼 나오지만 그렇죠. 예. ABC 전자, 성전건설, 성전정보통신을 가지고 있는 ABC 상사입니다. 아, 큰 회사구나. 예, 이 ABC 상사의 모태는 공장이나 물류단지에 바닥 시공하는 회사예요. 바닥에 콘크리트하고 우레탄 도장하고 해서 바닥 시공 전문 업체고요. 이게 그 손모 회장이라고 나오는데 손병문 회장이에요. 우리가 그냥 ABC 상사 그러면 뜬금없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력을 보면은요 전경련에 아주 깊숙한 관계가 있어요. 역시나. 결국에는 인사청탁의 하나네요. 그렇죠. 전경련 국제경영원 총동문회장 손병문 이런 직함도 있고요. 이 전경련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그다음에 각종 경제지에서 줄을 대고 있었던 회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시절에. 결국에는 이명박을 치지 못한 이유, 결국에는 5년 만에 퇴임한 지 5년 만에 이명박이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43번째 시간입니다. 올라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남자, 의료계의 체계바라.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네. 오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출근했습니다. 잘생겼다고 하시니까 누가 오셨나.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가만히 있어. 버터하고 사이 안 좋으세요? 사이 좋아요, 우리. 근데 잘생겼다고 인정 안 하네요. 자기가 더 잘생겼다 이 말이죠. 저거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내 잘생김도 좋지만 네. 타인의 잘생김도 인정을 해야지. 난 1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 네 사람의 잘생긴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 뭐야, 버터가 1등이지 뭐. 아, 순위를 매기면 좀 그렇고요. 꼴찌만 뽑는 걸로. 얼굴도 중요하지만요. 뇌가 섹시하죠. 이 양반아. 자, 뇌가 섹시한 남자 이상구 은행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뇌도 얼굴도 섹시한 사실상 우리들의 진정한 호프 복지국 소사이어티 홍보팀장 퀴즈맨 서정우님. 반갑습니다. 홍보팀장 버터 서정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목소리나 얼굴을 미는 그런 시대는 갔어요. 남들이 인정해줘야지.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일단 우리 이상희 대표님 잘생기셨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다 인정해주죠. 맞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네요. 저분이 또 살신성이라시네.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 사실은. 네. 좀 전략을 좀 다시 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크고요. 오늘 퀴즈가 재미없으면 굉장히 화낼 거예요. 표정 봐. 오늘 퀴즈는 정말 재미없는데요. 네, 큰일 났네 이거. 네. 사실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유쾌하게 시작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충 알아들으실 거라고 보고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주는 사회적 의미는 크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떤 같은 동지들, 같은 세력,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날아가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쪽에 나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착한 사람들이라는 건 저는 인정해요. 제 스스로 인정해. 그런 세력들이 어쩌 보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쌓아 올리는 공든탑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로 또 그 공든탑을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멘붕이 많이 와가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맞습니다. 예.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네이버에 보면은 예전에 이거보다 큰 이슈들이 많았을 때도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나 메인 기사들이 이렇게 점유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이 한 기사로 도배가 되더라고요, 네이버에. 분명히 조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음은 뉴스가 뉴스밸류에 따라서 골고루 배치되는 좀 이상한 현상을 보긴 했어요.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 특사가 갔다 와서 미국도 이제 뭐 가기 직전의 어떤 상황처럼 보이는데 언젠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북한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의 복지도 생각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도 금방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 많이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쓸 날이 오겠죠. 특히 뭐 통일 의료 체계 이런 거는 우리 옛날에 참 연구 많이 했거든. 언젠가 쓸 날 오겠죠.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에 대한 인권의 문제 그리고 필연적으로 항상 밑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사회가 발전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인권과 복지죠,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좌절이 아니고 사실은 더 잘 되기 위한 정말 어떤 그 신의 극약 처방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긍정성 있게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그간 10년 동안 남북 문제에 대해서 참 답답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때가 참 언제였나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북한 문제는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부터가 북핵에 대한 자세가 전향적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다 해결된 거지 뭐. 어느 정도 서로가 양보하느냐에 달린 문제는 어차피 협상으로 할 거니까. 김정은이 외국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뭐 그것도 영향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죽군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던 게 사실이에요. 기존에 있던 김일성, 김정은과는 좀 다른 마인드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우리 쪽에 특사단이 갔을 때 그게 남한 정부 공식 라인을 만나는 게 처음이고요.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외국 정상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이제는 이제 그게 어떤 은둔의 공간에서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디 숨어 있는 어떤 친구를 뭔가 이렇게 유인해 내 갖고 결국에는 해피보게 만드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해피 정책이죠, 그게 뭐. 네. 더군다나 부인도 같이 데리고 나오고 처음이었다고 하죠. 자, 북한의 복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퀴즈맨. 네, 이번 주 퀴즈는 아주 깔끔하고 짧게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별로 안 하고요. 네.
이번 주부터 이 칼럼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네. 이상득이 그 와중에 분명히 찍힌 사진 중에는 흘겨보는 사진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째려보는 사진도 있을 거고요. 인성 팍팍 쓰는 사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진의 스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온 세월 중에 하나에 멈춰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안 좋은 표정도 있고 좋은 표정도 있는데 네. 어떤 사진을 쓰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기사의 편집자의 의도가 그냥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미지 거고. 메이킹이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상득이 들어간 이유는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야수님 이런 거 받았다고 지금까지 밝혀지기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저번 방송에서도 느낀 건데 왜 이 말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웃겨요. 왜 다들 웃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아니 되더라고. 그 사투리와 그 억양과 그 인터네이션 그 사투리의 고유의 그게 아주 재밌어요. 아니, 처음에 맛깔나. 제 시키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명박의 죄는 이거다. 예. 이상득의 죄는 이거다 하다 보면 예. 본질이 훼손돼 가지고 이상득은 1억 받았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드러난 것만. 예. 저는 그렇게 웃어주시니까 좋기는 했는데 저도 덩달아서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재밌지 싶어가지고. 근데 그 역할을 야수님이 해야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시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많이 써먹어 주세요. 네. 네. 자, 그런데 이명박이 그러니까 이건 확정적일 수 있지는 않은데 보도에 의하면은 특정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로펌을 차렸다고. 이명박 변호를 위한 로펌을 아예 차렸다. 싸게 싼 값에. 예, 이게 지금 이명박이 자기 참모진들과 매일같이 회의를 갖는 배치동 사무실인데요. 그 사무실 4층에 법무법인 열림이라는 이름으로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사무실 집기를 갖다 놓고 지금 준비 땅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제가 보기엔 돈이 아까워서. 이게 싼 값에. 그거는 농담이고 이게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 측근에 있던 사람들을 주로 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변호인으로. 측근들 다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쭉정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누가 더 측근인가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있잖아요. 정동기, 광운.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정권 때 뭐 민정수석 등을 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그 주류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이해도가 가장 빠른 사람들이어야 돼. 예를 들면 대형 로펌에 맡기면은 그 모든 변호사들이 학습해야 되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명박 관점에서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부가세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한테는 돈의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는 아닐 것 같고 가장 이해도가 빠른 사람들, 더군다나 전에 말했잖아요. 대형 일반 김현장 같은 로펌들이 맡기를 꺼려한다고. 그렇게 되면 이명박 입장에서는 사실 민정수석 정도 지내는 그 정도 끝발이 있는 사람들로 마치 박근혜가 유영아 같은 듣보잡 변호사를 임명하는 거랑 좀 비슷한 원리. 그래도 아까 명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비리를 털어놓고 이해도가 좀 가장 빠른 사람들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 의도가 제일 강하다고 보여요. 두 번째 의도는 우리 그 고매하신 분들은 그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그냥 우리식 언어를 쓰면 내 사건만 맡아줄 사람들 로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렇죠. 전념해서 전력 투구할 사람들. 자, 법무법인 이름이 또 따로 나오긴 했어요. 뭐 한글로 이름이 지어졌던데 지금 빼고 법무법인 MND 뭐 이런 걸로. MBN 다스. 뭐 공식적으로는 법무법인 열림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장처럼 예. 이게 서로 간에 박근혜하고 또 이명박하고 그 분위기를 보면 서로 또 교류하는 느낌도 없어요. 전직 대통령 둘이 뭔가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정치 보복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느낌도 없어. 그러니까 내 느낌은 그래요. 박근혜 쪽은 우리만 당하긴 억울해. 너도 들어가 이런 느낌이고요. 이명박은 이런 느낌이에요. 정치 잘못해가지고 나까지 또 피해보네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 법무법인 이름은 잘 지었네요. 열림. 감옥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잘 지어야 된다 진짜.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이게 영어로 약자로 아까 푸나님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MNP 그래서 MN팍 이거 MLB 팍하고 비슷해지는데 그렇게 중간 이명박할 때 M이면은 근해할 때 K가 돼서 MNK가 돼야지. 아 그런가요? 네. 아니면 뭐 EN박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 옛날에 그 마친구처럼 이명박근혜 딱 좋은데. 로펌 이명박근혜.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서로 합칠 수가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아니 스승과 제자 사이잖아요. 이게 잘 보면 박근혜가요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었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는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이명박을 쳤어야 돼. 이명박의 비리를. 그러면 그런 효과로 박근혜는 저는 파면 안 당하겠다고 봐요. 이명박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비리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거지. 국정원 특활비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박을 어느 정도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라도 단죄를 해주고 본인 스스로가 그 관행이라고 불렸던 것들을 단죄를 딱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 누구나 다 처음에는 실드를 쳤죠. 국정원 특활비도 뭐 관행이었다는 등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이걸 엄호하기 시작하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계산했을 때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그 근거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여론조사. 그게 한 70% 가까이가 국민들이 이명박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 구속해라. 구속수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자기들이 반대하는 순간 국민들 70%하고 척을 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여론조사 효과가 바로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건 검찰 내부의 분위기죠. 이게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을 모두 다 그렇게 구속할 필요가 있냐. 이게 현대사의 비극이다.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저번에 한번 미친 듯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어떤 역사적 자랑이에요. 우리 국민이 만들어낸 쾌거. 이게 다스는 누구 건지 궁금해했던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이렇게 잘못하면은 죄받고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언젠가는 처벌받는다는 이 당연한 상식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매듭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꼭 박근혜 옆으로 가길 바랍니다. 504라고 하든가. 그 수감번호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는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구속될 거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그럴 것 같고요. 7일 수요일 날 이상득이 다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 양반은 검찰청 들어갈 땐 휠체어, 나올 땐 걸어서 이거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적 같은 게 이명박이 기침하는 것처럼요. 검찰 소환하는데 수염도 안 깎고 들어가. 그리고 예의가 없어, 기본이. 차에서 내릴 때는 지발로 내려. 그 지발로 내려가지고 휠체어에 앉더라고. 그죠. 김어준, 주진우 재판 받으러 갈 때 뭐 입고 가요? 까만색 슈트. 깔끔한 양복 입고 가잖아요. 근데 김어준은 그냥 수염 기른 사람이니까 뭐 거기다가 평상시 때 그게 패션인데 결국엔 태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 대충 하고 오면 일단 기분이 좀 픽 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복을 꼭 차려입고 갈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환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수염도 깎을 만큼 힘이 없다. 나는 수저를 들 힘도 없다하고 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수염 기르고 나와서 정말 불쌍한 표정으로 마치 이윤택이 기자회견 예설한 거라고 좀 비슷하게 온갖 불쌍한 모든 코디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필수적인 게 휠체어죠. 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같았어요. 이렇게 아무리 젊은 시절 잘 나갔어도 그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다 늙음하게 그런 사람 국민적인 손가락질을 받고 존경은 불구하고 거의 비난의 끝판왕이죠. 이렇게 인간 이하의 눈빛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사진도 잘 찍었더라고요, 기자들이. 그 굉장히 초라한 행색임을 기자들은 그만큼 이 이상덕이라는 사람이 불쌍해요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뭔가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 같았어요. 가증스럽죠, 사실은. 그 이명박도 어찌하지 못했다는 게 이상덕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포스코 관련한 비리도 지금 이상덕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명박 이후의 상황, 이 표현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명박도 친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덕을 좀 본 친형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됐다고 할 정도인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권력을 잃고 딱 권불 10년이란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바로 이명박 아니에요. 화무 11홍이란 말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그 상황이었던 이상득이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십조그리하게 나타나서 나 불쌍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냐고요. 나 같으면요. 최소한 어떤 그 권력을 쥔 한때 권력자였던 자로서 당당하게 나타나서 당당하게 소명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면 훨씬 나은데 그들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어쩔까요? 그런 마음이. 쪽팔리죠. 그리고 그 역대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장면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실제로 아프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동정심은 사실 없어요. 오히려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 가가지고 아프니까 짧게 하자고. 근데 검찰이 봤을 때는 이상득이 그렇게 중환자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상득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환자면 찾아가 조사합니다.
그 진짜 아픈 사람은 눈빛을 보면 티가 납니다. 네, 아직 이상득 씨는 눈빛이 살아 있던데요.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과 현재 경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환자 코스프레하고 와요. 초췌한 모습으로 검찰청에 출두하는데 우리가 아까 야수님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추리한 환자 같은 모습으로 찍잖아요, 사진을. 기자가 그렇게 찍는 게 아니고요. 데스크가 그런 사진을 고르는 겁니다. 그렇지, 그건 맞지. 그래서 저 사람이 아직 권력자 나와바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상득이. 저 사람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본색이 나오는데 사진이 아직까지는 데스크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한 바 그대로 사진을 내주는 거예요, 언론사가. 그렇지. 사진을 딱 여러 장을 놓고 예. 야, 불쌍한 걸로 골라. 네, 그래서 승승장구했죠. 야수님, 예. 지금 뭐 뉴욕 지역 측으로부터 예. 2억 받았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시잖아요. 뭐 들킨 것만 그거겠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밝혀진 것만. 예. 이게 2억이라는 이게 정말 이명박의 어떤 캐릭터를 상징하는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거 없이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뇌물은 10%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뇌물 공여자가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떼이고 말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명박이 지금 밝혀진 것만 10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예. 요거는 이제 곱하기 10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이 이제 3월 14일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잖아요. 이제 검찰에 출석한 이후에 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유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유튜. 너도 냈잖아. 너도 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목하는 거지. 이명박한테 뇌물을 예. 줬다는 회사들이 굵직한 대기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다 무슨 2억, 3억, 8억 예. 많이 줘봤자 뭐 20억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더 크게 내신 분들 야, 마천님 빨리 통이 나오세요. 크십니다. 더 크게 내신 분들은 형사처벌 받았죠. 4대강 사업 네. 관련해서 담합 시공, 담합 입찰 이걸로 다 받았어요, 형사처벌. 예, 현대건설부터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서 나만 낸 게 두루루. 아니라 쟤도 냈어 하면서 유튜 운동을 좀 한번 합시다. 이렇게. 형사처벌 받은 회사들만 다시 불러서 뇌물 줬어요? 그러면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4대강 담합 관련해서는 이명박한테 직접 줬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줬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건 단순히 그냥 입찰 담합죄로다가 처벌받은 거고요. 그렇지. 예. 그 검사가 딱 땅을 내리치면서 뇌물죄로 들어가실래요? 담합죄로 들어가실래요? 내가 제대로 부르주시면은 뇌물죄는 징역 최소 10년 이상인데 담합죄로 해서 한 2, 3년 만에 빼드릴게. 그러면 이제 한 1분 동안 고민을 하죠. 사주가 자 담합죄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소설을 써보는 거죠.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홍준표가 이명박을 만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연초에 그러면서 인사하러 뭐 갔어요. SBS, KNN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 이 정권이 뭐 나쁘다는 등 어쩌고 하면서 뭐 언론사를 아예 가지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렇게 했던 그 당시에 보면은 마치 홍준표가 이명박을 막 지켜줄 것처럼. 근데 사실 지금 다 쓴 누구 겁니까에 원죄를 갖고 있는 게 홍준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가짜 편지 흔들었고 그러면서 거. 예.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인물 자기 본인 스스로도 내가 BBK를 잘해갖고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줬다. 예, 이거 대선 아니에요. 때 그러고 이야기하고 다녔잖아요. 내가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었다 이걸로. 근데 최근에 이명박이 이제 소환 날짜까지 정해지고 나니까 자유한국당이 슬슬 발을 빼요. 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에 대한 끊임없는 표적 수사라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수사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홍준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 당 사람 아니다. 자유한국당과는 상관이 없다. 아, 탈당하긴 했어요. 이명박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했죠. 정확히 말하면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그렇죠. 바뀔 예, 때 바뀔 때 새롭게 당이 만들어질 때 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만 그냥 그대로 바꿔가는 거고. 그때 사실은 이명박이 탈당한 것이 박근혜가 구속 결정되는 걸 보고 그냥 자기는 속상해서 탈당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식겁해서 탈당한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어쨌건 지금은 뇌물이네 뭐네 온갖 추잡한 게 다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엮이기 싫은 거니까 이걸 이제 흔히 말해서 고립무원이라고 하죠. 뭐 평야 이렇게 벌판 광야에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이명박이 그럼 다시 또 이 타이밍에 아침 이슬 노래 한번 불러주셔야겠는데.
사람은 그럴 때 철학자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외로워졌을 때? 술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예. 그 내부자라는 영화 보면은 그 권력가 이를테면 이명박이라는 대선 후보와 뭐 김대중 같은 조선일보 주필과 그리고 그 삼성의 이건희 같은 재벌이 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 벗고 고추 갖고 놀죠. 사람이 지금 아니 실제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아, 나 충격받았어요. 네. 그거 조심하세요. 막 질러 이 망나니 진짜 대망나니 진짜.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정경유착, 권한유착 뭐 이렇게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명박의 몰락은 역사의 사필기전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나. 그러니까 왜 미투 운동으로 정치인들이 어떤 여권, 양성평등, 젠더 폭력 이런 거를 인식하듯이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대한 처벌로 있잖아요. 네. 권력은 유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돼야 돼요. 언젠간 드러나는데 물론 영원히 숨기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역사적 교훈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명박을 옹호하느냐, 그러니까 엄호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명박은 입장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갈 수가 없어요.